관세 이야기로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취임 후 6개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교, 이민, 규제 완화, 세금 정책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시장과 외교가 동시에 흔들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초고율 관세입니다. 관세는 원래 조용히 숫자로 적히는 정책이었습니다. 수입 신고서 어딘가에 붙어 있는 전문가들만 따지는 항목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관세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고, 증시를 흔들었고, 외교 문제의 중심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올려서가 아닙니다. 관세가 정책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관세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이 말은 구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관세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문제는 이 선언이 미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글로벌 통상 질서 전체가 이 한 문장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 저금통입니다. 급할 때 배를 갈라 돈을 꺼내 쓰는 그 저금통 말이죠. 그는 미국을 이 돼지 저금통에 빗댑니다. 전 세계가 미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정작 미국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단순한 말장난일까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된 표현입니다. 복잡한 무역수지, 관세율, 비관세 장벽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단번에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배를 불려줘야 하느냐? 이 질문은 숫자보다 강력합니다. 미국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관세는 공격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가 됩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얼마나 단순화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이 손해보면 다른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도 아니죠. 하지만 정치의 언어는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돼지 저금통이라는 비유는 미국 유권자에게 명확한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정책의 정당성이 됩니다. 관세 인상의 명분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미국의 이익을 되찾겠다. 듣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 방법이 과연 모두에게 당연한지는 아직 다른 문제입니다. 관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국가 간 싸움을 떠올립니다.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유럽 같은 구도 말이죠. 그런데 관세의 진짜 영향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아용품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장난감, 유모차, 악교까지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에 고율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갑자기 원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거쳐 결국 소비자의 지갑으로 이동합니다. 관세 가격 상승 소비 부담. 이 단순한 흐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애국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세금일까요? 이 지점에서 관세는 더 이상 추상적인 통상 정책이 아닙니다. 기저귀 가격, 장난감 가격, 생활용품 가격으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국제 분쟁처럼 보였던 문제가 어느 순간 이번 달 카드값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는 위험합니다.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정책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단층이 아니라 다층 구조입니다. 먼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바닥이죠. 여기에 상대국을 겨냥한 상호 관세가 얹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을 정조준한 품목별 관세가 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미국이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산업군입니다. 이 산업들에는 유독 높은 관세가 설정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자리, 제조업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히 보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관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어느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관세는 예측 가능할 때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시로 조정되고 협상에 따라 변동되는 관세는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이 구조는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긴장감을 주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기업이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붙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차량 가격이 수천 달러씩 오릅니다. 이 비용을 기업이 전부 떠안는다면 이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가 비용은 결국 가격 인상, 생산지 이동,
혹은 소비자 선택 축소로 이어집니다.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부담의 종착지는 거의 같습니다. 관세는 기업을 벌주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소비자에게 천천히 전가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올랐다는 느낌은 없지만 생활비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어적 질문이 생깁니다. 관세는 외국을 때리기 위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자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일까요? 답은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집니다.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 달러 가치, 국채 가격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리플 약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죠. 시장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숫자로 의견을 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관세는 성장 둔화 우려, 물가 상승 압력, 정책 리스크를 동시에 키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 협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고 일정 기간 유예에 합의합니다. 전면전처럼 보이던 관세 전쟁이 갑자기 숨을 고르는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휴전일까요? 아니면 다음 라운드를 위한 재정비일까요? 시장은 일단 안도했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카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식 협상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매우 높은 수치를 던집니다. 상대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조정합니다. 마지막에 합의를 강조합니다. 중국 관세율이 급격히 오르내린 과정은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 제시된 수치는 충격을 줍니다. 이후 조정된 숫자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준점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전혀 다른 카드가 등장합니다. 관세 이야기 도중 방위비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의제 전환입니다. 협상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연출됩니다. 사진, 발언, 상징적 장면들이 빠짐없이 소비됩니다. 협상은 결과만큼이나 보여지는 과정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닙니다. 조선, 에너지,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시장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투자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시장 다변화입니다. 아세안, 인도 같은 지역을 우회 통로가 아니라 직접 시장으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세 전쟁은 언젠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조는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설계입니다. 관세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구조를 다시 짜라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